오늘은 이제 수요 쪽에 주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구성을 보면은 이제 프로세스적으로 보면은 이 수요와 공급이 있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계획과 실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획과 실행에 대한 피드백, 이제 분석을 해서 좀 더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이제 그런 쪽이 있다고 보면, 또 한 가지는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있고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수요 쪽으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자료는 필요하시 뭐 이렇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기 KPX 전수진 과장님한테 요청하시면은 예, 막 보내주실 거예요. 이거 뭐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뭐 저작권에 걸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카피만 해서 배포만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서 회사 내에서 보면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이제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체계를 잡고 조직을 온라인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이 프로세스 중에서 계획과 실행 부분으로 나눠졌을 때 판매 계획을 시작으로 모든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판매 계획과 그 판매 계획을 근거로 공급 계획, 생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 계획을 가지고 SNOP라고 하는 보통 그 디맨드와 서플라이를 밸런싱을 하기 위해서 SNOP 회의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런 계획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계획들이 확정이 되면 그걸로 실행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하기 위한 게 결국은 SCM을 잘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상식적으로 전혀 틀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앞에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이 일 끝나고 이 일 끝나고 그렇게 해서 절차적으로만 이제 규정을 해 놓는 거는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거기 안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일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이슈들이 이제 드러나게 돼 있죠. 거기서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는 수요 계획 정확도가 너무 낮아서 판매 계획이 너무 잘 틀려서 그것 따라서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회사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이제 업체를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는 심지어 뭐 한 1조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뭐 요즘 자동차 1차 협력업체 그런 데 가면 1조 하는 회사, 뭐 어지간한 회사를 1조 정도는 하죠. 7, 8천억 그렇게 하는데, 거기도 물론 좀 이게 체계가 안 잡혀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그런 회사에 가보면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생산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러니까 앞단의 이 프로세스 중에서 나머지들은 제대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냥 하면 되지만, 생산 계획은 굉장히 좀 로지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IT 시스템, 툴, 플래닝 시스템, 스케줄링 시스템, 그런 시스템들의 IT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제대로 구현하기가 어렵죠. 그런 생산 계획 쪽에서 그런 생산 쪽에서 판매 계획이 너무나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을 보고 생산 계획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생산을 합니다. 나름대로 뭔가를 몇 개를 생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생산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되게 막막해집니다. 이걸 어떻게 이걸 이제 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근데 그건 무슨 뭐 왕도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부문적으로 기능이라는 게 있고, 사실은 영업 부문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이 회사를 볼 때 영업 부문이
회사를 끌고 가는 가장 앞장서 있는 그런 큰형님 같은 조직이다, 그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회사가 존재하는 게 이제 고객, 손님이 왕이다, 그런 것도 있지만 고객의 니즈에 잘 맞춰줘야 회사가 이제 성장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제 일선에서 마켓에서 센싱을 하고 시장을 분석을 하고 고객을 접촉을 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 회사의 조직은, 그리고 영업이죠. 그럼 영업이 잘하든 못하든 회사 내의 모든 조직보다는 시장과 고객에 가장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런 영업이 만든 판매 계획을 생산이 비틀어 놓는 거죠. 니네들 너무 못하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생산이 영업으로 가야죠. 왜 생산이 있습니까? 그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산 계획, 도저히 이거 뭐 수요 계획 너무 정확도가 낮아서 당신들이 주는 판매 계획, 수요 계획은 필요 없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러한 이슈들, 긴급 뭘 좀 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갑자기 막 긴급 주문처럼 뭔가를 갖고 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막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업 입장에서는 거꾸로 되는 거죠. 영업에서 열심히 판매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생산에서 그래 그거 만들어줄게, 혹은 언제 만들어줄게, 지연되면 좀 더 지연될 거야, 그런 계획을 줘야 되는데 그 계획이 또 부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영업은 그래서 준다는 거야 안 준다는 거야 나는 고객하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재고가 이만큼 쌓여 있으면 뭐 그럴 이유는 없겠으나, 그러니까 영업은 또 생산 라인에 직접 가서 생산 반장한테 다그치고 그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상식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제가 이제 만약에 그런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층이다 그러면 도저히 이제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경영층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묵시적으로 그냥 인정을 해주는 그런 이제 좀 비상식적인 일들이 그렇게 막 일어납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프로세스가 효율적으로 제대로 가려면 이러한 각 부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잘 해결이 돼야 저런 프로세스가 정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결국은 프로세스를 잡아나가면서 이러한 이슈를 우리는 이렇게 해결합니다 라는 회사의 정책, 운영 기준 뭐 그런 것들을 마련하면서 일을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것을 정해나가는 게 프로세스 정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수요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수요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음에는 이제 공급 쪽, 그 다음에 자재 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몇 번 남은 세미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저 혼자 이렇게 계속 떠들어서 좀 지겨울 수도 있겠으나, 좀 지겨우시면 손 들고 질문을 해주십시오. 질문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대화를 하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수요 쪽 얘기는 주로 수요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요구되는 수요 계획을 할 때 필요한 그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그러한 기능들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썼던 회사에 적용했던 그런 화면들 다는 이제 뭐 공개를 못하니까 샘플로 몇 개만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고객 주문과 포캐스트와의 관계, 이걸 디맨드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해서 디맨드화해서 생산 쪽으로 넘겨주느냐, 뭐 그런 것들 얘기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저 시간을 받았는데, 그러면 12시 좀 전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그 영업의 수요 계획, 판매 계획, 용어는 뭐 수요 계획이 됐건 판매 계획이 됐건 처음에 시작하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 중에 그냥 일반적인 판매 계획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판매 계획을 수립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회사의 조직이라는 게 첫 번째 있죠. 그 조직이 있어서 이 조직에 어떤 조직 단위별로 처음에 수요 계획을 수립을 하느냐 하는 게 출발점이 될 겁니다. 만약에 뭐 사원별로 한다. 그럼 뭐 팀별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각각의 이제 영업사원별로 내가 맡은 제품, 내가 맡은 고객, 혹은 지역,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원별로 이렇게 판매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벌써 비유가 그러니까 축이죠. 제품 하이라키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내가 맡은 고객은 어떤 고객이고 어떤 에어리어 지역도 있을 수가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보름 포인트에 따라서 수입 판매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 판매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참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객 협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중요한 고객은 고객이 먼저 포캐스트 같은 걸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고 그다음에 지나간 판매 실적, 시장 동향, 혹시 뭐 신제품이 나오면은 언제부터 이걸 런칭을 해서 램프업을 해서 시장에 판매가 된다. 뭐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영업사원이 이제 그런 판매 계획 수립을 하겠죠. 그러면 각각 사원이 판매 계획을 수립하면은 팀별로 이걸 집계를 합니다. 팀장이 집계를 하겠죠. 그래서 또 집계가 돼서 부문으로 가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회사의 다음 주, 다음 달 혹은 정해진 어떤 기간 동안 판매 계획은 이겁니다 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판매 계획이죠. 근데 이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서 집계를 한다 하는 건 맞지만 이 집계를 할 때는 이미 이전에 이제 회사의 목표치라는 게 항상 있죠. 그 목표치라고 하는 거는 1년 동안의 어떤 이제 계획을 수립했던 경영 계획, 사업 계획, 비즈니스 플랜, 뭐 거기에 따라서 할당된 그런 목표치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이번에 판매 계획 수립한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차이가 날 수가 있죠. 근데 그거 더 많이 팔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대부분 이제 그냥 갈 수가 있으나 차이가 좀 나서 목표가 100인데 다 집계를 해보니까 80밖에 안 되더라. 그럼 그냥 넘어갈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다시 세워. 이게 계획이라는 거냐.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면은 또 막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좀 의욕치를 넣어서 다시 집계를 해서 올라가는 뭐 그러한 이제 프로세스를 쭉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게 보통 일반적인 판매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이제 과정입니다. 대부분이 아까 처음에 시작에 말씀드린 그런 이제 회사의 케이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거 뭐 판매 계획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생산이 알아서 할게, 뭐 그런 데는 이런 프로세스 자체가 없습니다. 프로세스 자체가 없고, 그 다음에 혹시 조금 더 잘한다고 하는 그런 이제 회사에 가면 이 영업사원이 그냥 이렇게 자기가 판매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가 이렇게 집결이 되면 이렇게 다 모아지면 그냥 넘어가요. 어디로? 생산으로. 생산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막 물건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디맨드 매니지먼트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계되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판매 계획을 수립하는 이제 최일선에 있는 그런 단계에서 영업 사원이 됐건 영업 팀별로 하건 일선에서 굉장히 뭔가 잘못 세워버리면은 실수로 혹은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럼 생산을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뭐
이거 이제 굉장히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가 이 판매 계획을 수립하는 개개인의 회사처럼 이제 바뀔 수가 있죠. 내가 보통 한 100 정도 파는데 이 사람이 잘못해서 1000을 넣었어요. 뭐 1000이 그냥 넘어가면은 그거에 대해서 1000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디맨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게 결국은 누군가 챙겨보고 우리 회사의 목표하고 맞춰보고 그래서 다음 달에 혹은 다음 기간 동안 이만큼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어떤 고객에 대해서 이만큼 파는 걸 무빙 플랜으로 가져간다 하는 게 판매 계획일 텐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넘어가는 그래서 발생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러한 프로세스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아주 유명한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그 영업 쪽에서 이제, 이제 외국의 어떤 뭐 그런 무슨 뭐 비즈니스 리뷰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는 건데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 돼가지고 어떤 이제 물건을 프로모션 합니다. 제품을 확 프로모션 하는데 이 프로모션 하는 제품하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좀 거기에 따라서 좀 부가적으로 끼워준다거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메인 프로모션하고 끼워주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영업에서 이제 프로모션을 했습니다. 그게 생산적으로 잘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거죠. 프로모션을 이때 이만큼 합니다 하는 게 만들어지면 생산도 그걸 준비를 할 텐데 그 자체가 잘 이제 전달이 안 되거나 혹은 그 제품에 끼워주는 제품 같은 것들도 미리 얘기가 안 되면 본 제품은 많이 만들어 놨지만 끼워주는 게 없어가지고 또 괜히 차질이 발생하는 뭐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 계획을 수립하는 이 프로세스 자체가 그냥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어야 하고 누가 봐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이 중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실수들, 에러들 그런 걸 줄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정립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막 러닝되는 회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그래서 참 보면 이제 되게 안타깝죠. 여기는 이제 수요 계획을 수립할 때, 판매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는 그냥 판매 계획을 수립하세요. 라고 해서 판매 계획이 수립이 되는 게 아니겠죠. 벌써 이제 판매 계획이라는 자체도 여러 버전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장에서 본 것처럼 1차적으로 집계를 해가지고 딱 집계를 해보니까 그게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리비전 해라 하고 내려와서 다시 한번 리비전을 하겠죠. 그럼 그거를 처음에 했던 거는 뭐라고 부를 거며 두 번째 했던 거는 뭐라고 부를 거며 1차 수요계, 2차 수요계 혹은 기초 혹은 뭐 영업 수요계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이제 매핑 시켜야 될 겁니다. 버전별로. 그리고 판매 쪽에서 열심히 전체적인 디맨드 계획을 세워서 공급해 줬더니 공급이 그만큼은 도저히 공급을 못합니다. 생산 계획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면 그 판매 계획을 또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널 판매 계획으로 수정된 거, 확정된 거, 그건 또 뭐라고 부를 것이며 뭐 그런 여러 가지 수요 계획의 종류를 이 프로세스를 정립을 하면서 다 이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 수요 계획 주기. 주기는 이걸 우리가 판매 계획을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혹은 1년에 한 번 합니다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계획 주기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이죠, 사이클. 계획을 업데이트하는, 오피셜하게 업데이트하는 그런 사이클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판매 계획을 한 달에 한 번 판매 계획을 수립합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지금이 12월 이제 뭐 12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1월달, 2월달, 3월달 해서 우리 회사는 3개월 혹은 6개월 정도의 판매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걸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1월달부터 내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판매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판매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1월 말에 2월달부터 7월달까지 뭐 그렇게 수립을 해나가는 이제 프로세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달 동안은 오피셜하게 판매 계획이 픽스가 되어 있는 거죠. 한 달 동안 안 변합니다. 한 달 동안 변하지 않는 판매 계획으로 생산 쪽에서는 열심히 만들고 있죠. 한 달 동안 시장이 굉장히 다변화하고 고객이 막 변하고 있는데 긴급 주문은 막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판매 계획은 한 달 동안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공장의 모든 아프레이션이 돌아가는 거죠. 생산도 그걸 보고 들어가고 있고 그 생산에 맞추기 위해서 구매, 자재도 거기에 맞춰 돌아가고 있죠. 그러면 한 달 동안 시장 세상이 막 변하는 거를 이제 눈 맞고 귀 맞고 오로지 우리 안에 것만 보고 편하게 삽니다.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시장이 막 변하는 거를 조금이라도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우리 내부의 생산이나 구매 자재 쪽에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합시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을 다시 분석하고 고객을 다시 분석하고 판매 계획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사이클이 되겠죠. 그러면 그 바뀐 그런 판매 계획에 업데이트된 판매 계획에 맞춰서 생산과 구매가 열심히 따라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게 이제 생산 수요 계획의 주기 사이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우리는 오피셜하게 가는 거고요. 시장이 바뀌어도 고객이 바뀌어도 우리는 그냥 픽스하고 갑니다. 그 얘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을 보고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사실 이게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좀 셋업을 시키려면 힘든데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하세요. 그러면 영업사원들이 그냥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바쁜데 책상에 앉아서 그거 업데이트 할 시간이 어딨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영업 쪽에서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뭐 그런 게 이제 사실 이쪽입니다. 지금 베스트 프랙티스는 미니멈 일주일에 위클리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수익을 업데이트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가장 최악의 케이스를 본 거는 연간 계획을 한번 세워놓고 그걸 먹고 사는 회사를 봤습니다. 이 회사도 그냥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회사, 뭐 그런 회사일 정도로 작지 않은 회사인데 그 회사는 이제 뭐 10월이나 11월 달쯤에 내년에 연간 경영 계획을 세웁니다. 그 연간 경영 계획을 세워놓고 그거 보고 이제 쭉 물건을 생산 계획을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판매 계획을 새로 수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좀 바뀌고 뭐 그런 게 있으면 수시로 전화로 그 다음에 메일로 생산 쪽에 요청을 해서 막 바꿔나가면서 자칭 그분들 말로는 우리는 리얼타임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1년에 한 번 세워놓은 거 가지고 필요한 것만 바꾸니까 오피셜하게 집계가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눈에 뭐 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혼란과 소모와 그 다음에 서로 간의 고성과 언쟁과 그런 것들이 회사 내에서 존재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회사도 있었고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호라이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3개월을 대상으로 판매 계획을 수립하겠다. 우리는 좀 리타임이 길어서 한 6개월은 봐야 됩니다. 그럼 6개월 동안 판매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이제 버킷이라고 하는 이제 구간 단위는 향후 이제 그 판매 계획을 수립할 때 이걸 한 달 판매 계획 단위로 하냐, 혹은 주간 판매 계획 단위로 하냐. 그러니까 한 달이면 다음 달에 어떤 제품을 몇 개 팔겠다라는 단위로 할 거냐, 아니면 다음
그 다음 주별로 잘라서 그 주별로 어떤 제품을 몇 개 팔겠다 하는 걸로 세분화시킬 거냐. 그걸 이제 버킷이라고 하는 거죠. 그 주기와 버킷은 굉장히 죄송합니다. 연관성이 깊죠. 아까 말씀드린 주기도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그럼 한 달에 한 번 동안 이제 눈 맞고 귀 맞고 그렇게 사는, 정말 안에서는 편하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라고 하면 버킷도 다음 달에 몇 개, 그 다음에 2월 달에 몇 개, 이렇게 판매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이제 다음 달에 100개를 팔겠다 라고 판매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영업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 다음 달에 100개를 팔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제품을 언제까지 만들어 주는데?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다음 달에 100개를 팝니다. 그럼 다음 달 언제? 모르잖아요. 월 초에 팔지, 뭐 2분에서 이제 배분해서 팔지, 월 말에 다 팔겠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버켓별로 100개라는 숫자만 나오면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영업도 몰라, 다음 달에 팔 거야. 아무튼 뭐 그렇게 되면 생산 쪽에서는 다음 달이 시작되기 전에 시작되는 시점까지는 100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영업이 그 100개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음 달 말에 팔게 되면 한 달 가까이가 그냥 재고로 남겠죠. 한 달 가까이가. 근데 만약에 이 버켓을 주별로 좀 잘라서 이렇게 첫 주에는 몇 개를 팔고요. 셋째 주에는 몇 개를 팔 겁니다. 그렇게 버킷을 세분화시켜주면 생산이, 공급 쪽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 물건을 혹은 재고를 관리할 수 있게 그런 이제 그 체계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들을 이제 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제 판매 계획을 수립합니다. 하게 되면 그냥 판매 계획 수립하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주 간단한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거기 안에는 우리가 굉장히 좀 얘기하고 토론하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정해야 될 게 많습니다. 어떤 회사에 가니까 이제 판매 계획이라는 용어를 안 쓰더라고요. 왜 안 씁니까? 그랬더니 그거 알 수가 없는데 바뀌는데 판매 계획이라는 걸 못 씁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냥 영어로 expected sales plan, 그 expected라고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게 없어요. 그냥 expected, 기대되는 거니까, 예상되는 거니까 뭐 팔아도 그만이고, 그 생산해서 만들어주면 팔 수 있는 거고, 그 체계 자체가 이게 그 출발부터 정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요 계획을, 판매 계획을 수립할 때 이제 보통 공급 우선순위 뭐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뭐 고객별로 판매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게 이제 서로 생산의 어떤 자원의 이제 캐파의 한계가 있어서 한꺼번에 다 못 해줍니다. 그러면 뭘부터 먼저 해줄 거예요. 뭘부터 하는 것들을 프라이어리티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생산에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영업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국내 시장하고 국외 시장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제품이 이제 동일한 제품인데, 그러면 국내에서 판매 계획 수립한 거하고 해외에서 판매 계획 수립한 거하고 공장에서 캐파가 한정이 있을 때 뭘부터 공급을 해줄 거냐, 그걸 공장이 결정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영업의 디맨드 매니지먼트하는 우리의 판매 계획 정책에 따라서 공급한테 그러면 판매 계획을 해외 쪽을 75% 주고 국내를 25% 줘라 라고 하든가, 50대 50으로 딱 나눠서 줘라고 하든가, 그런 영업 전략에 따라서 그런 이제 프라이어리티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거조차 없기 때문에
그거조차 없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 가면 생산 쪽에서 그걸 결정을 합니다. 생산 쪽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생산 공장장까지도 가지 않죠. 팀장이 모든 그 회사의 헤게모니를 다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해외 영업과 좀 더 친하고 해외 영업과 좀 더 관계가 좋으면 그쪽 먼저 주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안 납니다. 왜냐하면 공장은 만들 수 있는 캐파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영업에서 공장으로 접대를 하러 가죠. 접대하러 갑니다. 그 생산팀장 만나서 저녁 먹고 술 한잔 먹고 나 이번에 정말 급해. 이번에 나부터 줘야 돼. 그러면 거기부터 생산팀장이 정해주는 거죠. 제가 그때 그거 하고 나서 그 사장님 앞에서 이제 전체 진단 보고 막 그런 거 할 때 괜히 제가 화가 나서 막 그렇게 이제 얘기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 체계가 안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의 지점이라고 하는 거는 판매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하면 이거를 어느 쪽에서 나가는 게 판매 계획이냐. 그러니까 제품 예를 들어서 공장이 여러 개가 있고 그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어떤 디스트리뷰션 채널 같은 게 있어서 그쪽에 갖다 놓고 거기에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 시점으로 봐서 판매 계획 수립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공장에서 나가는 이제 시점을 기준으로 판매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그 공장에서 나가는 시점 기준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나중에 판매 계획 때 판매 실적을 집계를 할 때 실적을 집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돼줘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실적이 집계가 안 되는 실적이. 그럼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대리점이 아니고 컨테이너 야드 같은 데 스툴 같은 거. 거기서 이제 실적을 집계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 이제 ERP가 그 집계를 안 한다고 보면 공장에서 나가는 것까지밖에 ERP는 실적 집계를 안 합니다. 근데 판매 계획을 저쪽에서 컨테이너 야드 갖다 놓고 거기서 나가는 그 기준으로 판매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계획과 실적이 벌써 매핑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얼마큼 잘했습니까? 판매 계획대로 얼마만큼 일을 잘했습니까? 그걸 집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실적 집계를 하는 포인트가 정확하게 지정이 된 포인트가 계획 포인트하고 매핑이 돼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판매 계획과 실적이 매핑이 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의욕만 갖고 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고객이 받는 기준으로 한다. 우리가 이제 ERP에서 세일즈 오더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세일즈 오더의 듀 데이트, 납기를 SAP 같으면 RDD라는 용어를 씁니다. Requested Delivery Date. 그 딜리버리 데이트라고 하는 게 정의에 따라서 고객이 받는 데이트입니까? 아니면 우리 대리점에서 나가는 데이트입니까? 공장에서 나가는 데이트입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고객이 받는 데이트입니다. 라고 정의를 해놓고 판매 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 주문을 받았을 때 세일즈 오더도 납기를 그 날짜로 집어넣고 그렇게 되면 실적 집계를 못 하잖아요. 못합니다. 고객이 받는 날짜를 ERP에 관리하는 회사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ERP에서 최종적으로 자산이 나가는 그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대리점입니까? 웨어하우스입니까? 공장의 창고입니까? 그 포인트에 맞춰서 판매 계획과 심지어는 세일즈 오더도 듀데이터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정의들. 그 다음에 포캐스트하고 이제 커스텀 오더 뒷부분에 간단하게 한 번 더 나오지만 이 부분도 디맨드라는 관점에서 많이 좀 헷갈리죠. 아시는 분들은 상식적인 얘기지만 포캐스트는 그냥 수요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포캐스트를 수요 예측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다음 이제 사이클 동안
얼마만큼 어떤 제품을 어떤 고객에게 이제 판매를 하겠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거를 이제 수요 예측이라고 보면 그건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치,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계획입니다. 판매하려고 하는. 그렇지만 이제 커스텀 오더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계획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영업이 열심히 뛰어서 실제로 고객한테 주문을 받으면 그게 커스텀 오더로 되죠. 그러니까 포캐스트는 커스텀 오더를 받기 전에 미리 계획을 수립하는 그러한 목표치라고 보면 커스텀 오더는 그 계획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영업이 열심히 뛰어서 실제 고객한테 주문을 받은 거 주문서죠. 그게 커스텀 오더입니다. 그럼 이 두 개가 상존에 공존해 있을 때 다음 주에 보니까 내가 받은 커스텀 오더가 어떤 제품이 어떤 고객한테 한 10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다음 주에 팔려고 하는 거는 100이라는 숫자입니다. 어떤 고객별로. 그럼 100은 전체가 포켓스가 되고요. 그 중에서 5개, 10개는 이미 내가 커스텀 오더를 주문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숫자만 내가 열심히 뛰어서 판매 계획을 열심히 뛰면 됩니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럼 공급 계획, 생산 계획 쪽에 내려가는 숫자는 디맨드죠. 이 포캐스트가 100이 있고 커스텀 오더가 만약에 10이 있으면 생산은 그럼 110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럼 포캐스트가 100이고 이미 오더를 받은 거 10이 있는데 그러면 생산에서는 포캐스트 숫자만큼 생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포캐스트 숫자가 더 전체 목표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는 많이는 없지만 실제 내가 수요 계획을 수립하는 그 포인트에서 다음 주 혹은 다음 달에 포캐스트가 100인데 이미 커스텀 오더를 보니까 120만큼 들어와 있어요. 납기가. 그 집계를 해보니까 포캐스트는 100인데 커스텀 오더가 120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생산 쪽에서 뭘 보고 얼마 디맨드를 어떤 숫자를 보고 생산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때는 100이 아니죠. 그때는 120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 20만큼이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그 초과 달성한 거를 그 다음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또 포캐스트만큼 보고 갈 거냐 아니면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그 다음 포캐스트에서 그걸 빼줄 거냐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립하면서 공급 정책을 이제 수요 정책과 매핑을 해나갈 수가 있죠. 뭐 그런 것들도 정의를 하면서 해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골치 아픈 것처럼 여유로질지 모르겠으나 우리 회사가 전체적으로 판매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 쪽에 이걸 요청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겠다 하는 것들을 정의를 해 나가다 보면 뭐 이러한 것들이 정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뭐 이제 확정 구간 같은 거 얘기를 많이 하죠. 확정 구간이라도 있는 회사는 정말 이제 디맨드 플래닝을 디맨드 수요 예측, 판매 계획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입니다. 확정 구간이라도 있는 회사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때 보시면 이번에 지난주에 이제 판매 계획, 수요 계획을 이렇게 쭉 수립을 했습니다. 이 숫자는 뭐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어떤 고객에 대해서 그 앞에 있는 디파인 된 거에 대한 숫자라고 보시면 이제 첫 주, 둘째 주 이렇게 쭉 지난주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위클리 사이클이라고 보면요. 이번 주에 다시 판매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한 주가 롤링되면서 넘어가겠죠. 넘어가면 이때 세워놨던 이 2주차 계획, 이게 이제 2주 확정 계획이라고 보면 이 계획은 불변하고 이후 계획만 이제 바뀔 수가 있죠. 이렇게 룰을 가져가는 겁니다. 룰을. 가져가는 이제 가장 첫 번째 요인은 이렇게 좀 확정을 시켜주고 변하지 않는 구간을 가져가주면 생산 공급 쪽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자재 준비라든지 뭐 설비 준비라든지 인력 같은 것들을 이제 정확히 변하지 않으니까 이게 맞춰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확정 구간에 가져가서 공급의 안정을 좀 유도하는 뭐 그런 케이스도 많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영업은 싫어하죠. 영업은 이때 할 때 다음 주에 막 뭐가 바뀌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다 못 넣습니다. 바뀐 숫자를. 그럼 그 다음에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공급이 2주 확장을 가져가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영업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고객한테 주문을 받을 때 다음 주는 안 됩니다. 이거 이외에는 내가 계획 수립해 놓은 거 이외에는 변동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주에는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미리 이제 그런 것들을 영업 활동을 해나가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숨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뭐 가장 이제 비근한 예를 뭐 이런 것들이 서로 뭐 얘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신제품 같은 게 뭐 한 달 후에 신제품이 런칭이 됩니다 하는 게 우리 R&D하고 다 얘기가 돼서 마케팅에서 발표가 됐다고 하면 한 달 후에부터 이 수요 계획을 넣을 수가 있어야 되죠. 한 달 전에 수요 계획이 막 들어가 있으면 있으나 마나잖아요. 못하잖아요. 한 달 후에나 이제 양산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신제품이 언제부터 나옵니다. 거꾸로 단종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죠. 언제부터 단종입니다. 그럼 그 이후로는 또 판매 계획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단종은 판매 세일즈 단종이 있고 생산 단종도 있죠. 거기에 맞춰서 아무튼 이 판매 계획이 온라인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판매 계획을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보통 그 호라이즌 향후 3개월 판매 계획을 합니다. 6개월 합니다. 하는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이걸 가지고 컴플레인을 많이 합니다. 꼭 전략 자재라고 하지 않고 그냥 뭐 장납기 자재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때 이제 어떤 시점에 판매 예상을 이때를 했습니다. 이게 보통 뭐 한 달, 두 달 후에 이때 팔 거야 하고 판매 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를 제대로 판매하기 위해서 이때는 생산을 해야 되는데 구매 리드 타임이 해외 같은 경우는 보통 뭐 2달, 3달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럼 이미 지금 시점에서 이전 시점 넘어가는 시점도 있고요. 이미 이때 팔기 위해서는 지금 자재 갖고 사갖고 와서는 이때조차 못 파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판매 계획 구간을 더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3개월 우리가 판매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장납기 자재가 구매하는 데만 3개월 걸립니다. 그럼 판매 계획 아무리 잘 짜도 자재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때는 판매 계획을 6개월을 수립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화살표 끊겼다고? 자재가 굉장히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커뮤니케이션 잘할 수가 있겠어요. 대부분이 이렇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구매에서는 알아서 지나간 히스토리, 우리의 안전 재고, 적정 재고죠. 뭐 그런 거 감안해서 알아서 자재를 구매해서 이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제때 생산해서 나가면은 자재가 있으니까 당연히 나간 거고, 혹시 그걸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있으면 자재 때문에 납기가 지연되고 납기를 못 지킵니다 하는 이제 야단을 듣는 거죠. 굉장히 억울한 케이스입니다. 뭐 서비스 부품 그런 것들도 판매 계획에 어떻게 반영이 돼야 되느냐.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이거 안전제고 제품에 대한 안전제고입니다. 제품 제고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할 거냐. 제품 제고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할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한 기준, 책임이죠. 책임은 영업부서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에서 제품 재고에 대해서 이만큼 생산이 가져가겠다. 웃기는 거죠. 영업에서 내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재고는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회사 정책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판매 계획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제 안전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엑스트라로 캐파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만큼 더 많이 만들어서 비축을 해두겠죠. 아무튼 이러한 기준들 하나하나 쭉 봐야 됩니다.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얘기할 거리들, 이슈들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전에 했던 프로젝트에서 제가 좀 이제 이 판매 쪽에 이 시스템하고 프로세스하고 이제 정립을 하면서 마치고 나서 그래서 사장님하고 이제 식사하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거 뭐냐면 그 자기가 지금 한 3, 40년 이렇게 이제 회사를 운영을 했는데 회사의 디맨드죠. 판매 계획이 한 시점에 전체가 다 집계돼서 그 숫자가 맞든 틀리든 전체가 다 집계가 돼서 한 번에 본 거에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죠. 한 번에 본 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업 조직이 쫙 있잖아요. 여러 조직이 있으면 조직별로 계속 디맨드가 알아서 생산에 전달되고 어떤 거는 빠지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 우리 회사의 다음 달 혹은 다음 달 판매 계획이 넘버로 숫자로 표현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죠. 한 번도. 그래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나 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익을 남기고 회사가 운영이 되나 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디맨드가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되지 않고는 출발이 어렵죠. 출발이. 왜냐하면 디맨드가 가장 독립변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해져야 생산과 구매 자재, 인력 그런 것들이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다 세팅이 되어가는 따라가는 이제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영업이 회사의 가장 큰 형님 같은 조직이고 영업이 나가면 앞에 치고 나가면서 그런 프로세스 정립을 제대로 해줘야 너무나 많은 아프레이션 이슈 중에 반 이상이 해결됩니다. 반 이상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로세스적으로는 저렇게 해서 판매 계획을 수립합니다. 어떻게? 라고 들어갔을 때 그러면 엑셀로 툴이죠, 툴. 각각 만들어서 집계하고 그러다 보면은 거진 불가능합니다. 집계가 안 되죠. 왜냐면 얼마나 많은 이제 참가자가 영업사원들이 짜 있는데 그걸 다 집계를 해야 되고 집계한 다음에는 또 분석을 해야 되고 다시 이제 업데이트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죠. 그걸 이제 보통 디맨드 플래닝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이제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그 기능들이 보통 이제 다양한 비유, 그건 이제 여러 그 축이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갔을 때 나에 대한 것, 나에 대한 제품, 나에 대한 것들이 고객 그런 것들이 먼저 연관되면서 시작을 해서 시간축이 있고 그다음 나는 어느 조직에 속해 있고 나는 어느 제품을 만들고 있고 담당하고 있고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비유별로 이제 관리가 쉽게 될 수 있게끔 하이라키가 갖춰져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작업을 하고 이게 이제 사이클이거든요. 판매 계획을 온라인으로 리얼타임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12시까지는 그 다음 주부터 이후에 13주 동안의 판매 계획을 수립합니다. 라는 회사의 정책이 있다고 하면 다음 화요일에 12시까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컨펌을 해줘야 됩니다. 판매 계획이 다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 동시에 집계가 돼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작업하기 위한 퍼포먼스
그다음에 여러 이제 시큐얼 보안 사항들, 그다음에 요즘 모바일 뭐 그런 이제 클라우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한 이제 요구 사항들이 좀 있고, 개인 화면은 내가 들어갔을 때 나에 맞는 화면이 이제 세팅이 되죠. 내가 들어갔는데 엉뚱한 제품이 나오면 그거 다 걸러내고 귀찮아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거. 그다음에 엑셀로 이제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수요계획 버전 관리죠. 이번 버전. 그다음에 확정된 버전. 그다음에 넥스트 버전, 약수 확정된 버전.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버전들. 그다음에 주석 기능 같은 거는 다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주차에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어떤 고객에 대해서 내가 수요 계획을 숫자를 넘버를 생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노멀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으면 그 숫자를 보고 생산에서도 이제 팔로우를 할 텐데, 그 숫자가 좀 의미를 전달할 필요가 있을 때 보통 한 100, 100, 100 이렇게 갔는데 100, 100 가다가 갑자기 1000, 100 이렇게 가면 이거 공 하나 더 친 거야? 그러면 이제 막 서로 뭐 그런 게 생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1000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1000이라는 게 그 판매 계획으로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다들 이제 집계를 하고 분석해 나갈 때 좋겠죠. 락킹 다음 계속 수요 얘기를 해 나갈 때 이 숫자는 변하지 않고 잠겨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신제품 단점, 필요에 따라서 가격, 여러 가지 이제 그 디맨드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 뭐 그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이제 지원이 되면 가장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 기준 정보는 이거 뭐 필수적이죠. 거기에는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코드, 제품 구조 이런 것들은 주로 ERP하고 호환하면서 하나의 구조를 가져가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조직, 특히 조직 같은 게 굉장히 좀 이제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보면 수요 계획 시스템에 굉장히 우리는 관리를 철저하게 할 거야. 그래서 개인별로 막 그걸 다 넣어놔요. 개인별로. 그 조직이 개인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ERP에 이제 회사 조직에 따라서 그 조직을 갖고 와서 수요 계획에 그대로 반영을 시키면 이제 등록된 사람이 들어가서 내가 수요 계획을 입력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문제는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면 그 바뀌는 걸 빨리 업데이트를 해놓지 않으면 수요 계획을 못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니라 위에 있는 조직이 막 바뀌어버려요. 그 조직이 바뀌어버리면 그 빨리 업데이트 안 해놓으면 수요 계획하기 어렵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향후에 메인테넌스 관련된 뭐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네. 어떤 사람이 어떤 제품, 그 다음에 어떤 고객에 대해서 수요 계획을 합니다 하는 거를 릴레이션이죠. 그걸 이제 좀 설정을 해놔야 이제 개인화도 되고 그렇게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필요한 기준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건 ERP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겠죠. 제품 코드나 하이라키, 그다음에 조직, 고객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 정보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얘기하다 보면 뭐 안에 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그 내용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들을 몇 개를 살펴봤고요. 시스템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은 이건 구조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회사마다 우리는 이렇게 구성합니다.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다 다를 수가 있지만 그냥 내용적으로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부분 뭐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뭐 고객 들어가고 제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딸린 여러 가지 이제 그 데이터 항목들 그걸 이제 보통 매저라고 보통 시스템 명칭으로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수요 계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 이제 그룹핑된 데이터들이죠. 그거를 정의를 해놔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 가지 프로퍼티들이죠. 제품 구조, 고객 구조, 우리 조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세팅할 사항들, 그런 걸 가지고 시스템을 구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 내 고객의 내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판매 계획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 입력을 할 때 여기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용어가 꼭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제 샘플로 지금 말씀드린 건데, 뭐 베이스라인 포캐스트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건 어떤 사례냐면 이 제품을 이제 통계적인 어떤 모델을 통해서 향후에 얼마 정도 팔 것 같아 라는 거를 이제 컴퓨터가 계산해서 미리 여기다 쫙 깔아주는 거죠. 그럼 내가 판매객 수립할 때 참고를 할 수 있게. 그랬을 때 그런 숫자를 여기다가 쫙 이제 뿌려줍니다. 미리. 이때는 뭐 통계적인 모델 뭐 그런 것들을 써서 사용할 수가 있죠. 뭐 커스터머 포캐스트가 있으면 고객이 이제 준 어떤 그 포캐스트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넣어서 참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것들을 프로세스에 맞춰서 항목을 정한 다음에 판매 계획을 수립할 때 내가 여기다가 막 해놓게 되죠. 물론 이거는 엑셀로 이제 내렸다가 올렸다가 굉장히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해놓으면 우리 팀이 집계가 되는 거고요. 팀이 집계가 되면 이제 회사 전체가 판매 계획이 집계가 되겠죠. 뭐 그런 시스템이 이제 판매 계획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판매 계획에 따라서 생산 계획이나 공급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생산 계획, 공급 계획을 여기다 붙이게 되면 향후 재고가 계산돼서 보일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은 뭐 어떻게 꾸려 나가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실적을 나중에 또 가져오게 되면 이제 판매 계획 대비 실적이 얼마큼 차이가 나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지표로 표현이 돼서 내 거도 볼 수가 있고, 내 조직, 회사 전체, 제품별로, 고객별로 여러 가지 비율을 가지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이걸 뭐 일정 관리하고 뭐 그런 화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썼던 화면 잘 안 보이지만 그런 실제 이제 이렇게 썼던 게 뭐 국내 영업 화면이 있고, 거기 뭐 들어가게 되고 해외 영업 하는 화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생산관리 이건 이제 생산 쪽에 쓰는 거라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보는 뭐 여러 가지들 환율 이제 등록하는 거 화면에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그 디맨드를 여기다가 다 집계를 해주는 이제 그런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우리가 이렇게 꾸며서 이렇게 편리하게 판매 계획을 수립합시다 하는 거에 따라서 시스템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런 시스템에도 이제 지난 첫 시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것 중에 이제 판매 계획을 수립했으면 거기에 그 중에서 판매 계획에 나오는 그 납기 요청일 같은 거 거기에 따라서 생산 계획을 수립해서 제때 줄게, 제때 못 주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여기다가 넣어서 영업사원이 이걸 보고 이제 영업에 참고할 수 있게 뭐 그렇게 화면을 꾸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화면이죠. 영업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PSI 그 유명한 그 프로덕션 세일즈 앤 인벤토리 리포트죠. 이거 보려고 IT 시스템들이 그렇게 이제 필요한 건지도 모릅니다. 향후 재고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뭐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도 회사별로 이렇게 뭐 다르게 조정할 수는 있겠으나 이제 결국은 판매 계획, 그 다음에 공급 계획, 생산 계획, 그래서 기말 재고, PSI 항목이 적절하게 이제 표시가 되면 일주일 후에 재고, 한 달 후에 재고, 그런 것들을 우리 미리 보는 겁니다. 미리. 그러면 그걸 가지고
경영적인 의사결정을 해 나갈 때는 무지무지하게 그게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 도움이 안 되면 이상한 거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SCM 체계를 합니다. 이걸 잘해서 실제 그 저희가 지금 무슨 시스템 업그레이드 또 부탁을 받아서 또 한 군데 좀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작년이죠. 2019년. 작년 초에 이제 고 라이브를 간 회사가 있습니다. SM 체계 만들고 시스템 구축을 해가지고 뭐 매출이 한 7천억, 8천억, 9천억, 뭐 2조 조금 안 되는 회사인데, 그래서 1년 동안 했습니다. 작년 초에 이제 체계 잡고 시스템을 썼죠. 이런 화면을 통해서 재고 관리를 다 합니다. 이 회사는 처음에 이걸 하기 전에는 재고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너무나 많이 써봤습니다. 재고를 좀 줄이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계획이라는 게 처음에는 눈에 잘 안 보이고 잘 못 믿으니까 그걸로 SCM적으로 어프로치를 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한 10여 년 동안 굉장히 이제 직원들을 대들 볶고 그렇게 했는데도 성과가 안 나타난 거죠. 왜 안 나타나냐면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공정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최종 엔드 아이템, 최종 제품이 있고 중간에 막 이제 무슨 뭐 사출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정이 쭉 있는데, 각 공정이 길다 보니까 공정별로 생산 계획 담당자가 다 달라요. 생산 계획 담당자가. 근데 엑셀로 생산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최종 제품에 관련된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은 그나마 판매 계획하고 연동시켜서 생산 계획을 수립하면,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제품에 대한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은 이 계획을 받아야 수립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제품에 대한 생산 계획 수립하는 사람은 또 이 계획을 받아야 제품 생산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생산 계획을 수립을 못 하잖아요. 받아서 수립하고 시간도 그렇고 계획 수립하다 보면 뭐 다 지나가죠, 시간이. 그러니까 결국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만듭니다. 중간에 사출 같은 것들도 리소스가 좀 놀고 있으면 막 만들어버리죠.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러면 나중에 최종 제품 만드는 데에서 어떤 게 굉장히 급한데 왜 이거 안 만들어놨냐. 그럼 그걸 또 긴급 주문으로 막 들어가죠. 막 만듭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반제품 재고가 뭐 쌓아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창고를 더 지어야 되네, 마네, 뭐 그러면서 관리가 언컨트롤러블하게 막 그렇게 갔던 거죠. 그런 회사에 가서 이제 이걸로 관리를 해 나가면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드려도 잘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느냐면, 첫 번째는 ERP를 가지고 잘 하면 되는데, ERP 그 비싸게 했는데, 왜 뭐가 또 더 뭔가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데에 대한 그런 게 있죠. 두 번째는, 그 계획이 그렇게 수립된다는 걸 이제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그래도 이제 뭐 경영층이 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돼서 이제는 이제 디맨드하고 전체 각 공정에 대한 생산 계획을 이렇게 통합을 시켜주니까 중간에 있는 이제 반제품들에 대해서 뭐 엔더에서 말할 것도 없지만 이게 이제 진짜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언제 만들어야 돼, 그랬을 때 재고가 얼마큼 남는데 하는 것들을 그냥 보는 거죠, 다 같이. 그래서 그거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작년에 초에 이게 고글 라이브를 가고 나서 한 1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100억 여원 정도의 이게 재고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2월 달이잖아요. 지난주인가 이제 방문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다시 한번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데, 올해 또 이제 집계를 해보면
또 한 100억 정도 또 이게 줄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맛을 본 거죠, 맛을. 그렇게 12년 동안 별걸 다 해보고 그 다음에 뭐 MES 시스템 무슨 시스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도 많이 투자했는데 재고는 요지부동이었는데 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되는 이걸 가지고 해보니까 진짜 재고가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년에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뭔가를 또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출발이 생산만 계획을 열심히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죠. 거기는 이제 디맨드부터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생산 계획을 수립해서 대응을 해서 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서너 달만 설계 되면 중간에 있는 것들은 이게 다 빠지죠. 기름기가. 필요 없는 것들이 다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돌리게 되면 중간에 제품들이 공정들이 막 놀아요. 할 일이 없어서. 제품이 다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좀 살다 보면 이제 필요한 것들을 만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실제 이제 이렇게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향후 기말 재고가 어떻게 됩니까 하는 그런 이제 분석을 통해서 미리 관리하고 그 다음에 안전제고 세팅이 좀 더 과하게 돼 있는지 적정하게 돼 있는지 다시 한번 보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그걸 가지고 관리를 쭉 해나갔던 거죠. 그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저도 좀 그 말 듣고 생각이 좀 근데 그게 굉장히 상식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했던 SCM에 관련된 효과들 중에서는 항상 듣는 얘기가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식적인 얘기는 이제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고객 주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포캐스트가 있으면 이제 커스텀 오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객 주문에 대해서는 이제 이것도 디맨드니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고객 주문은 이게 ERP에서 관리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고객 주문이 판매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로 들어가서 전체 판매 계획에 포함될 수는 있는데 커스터머 오더, 세일즈 오더를 이제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ERP죠. 그 ERP에 반드시 제때 입력을 해야 되고 제때 출고해야 되고 납기일 관리 기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장에서 나가는 기준이냐 그 날짜가 아니면 웨어하우스에서 나가는 기준이냐 근데 세일즈 오더를 클로징 할 수 있는 그 기준하고 맞지 않으면 계획 대비 실적을 매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통 ERP에서는 이런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다 하죠. 그래서 다 체크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참고로 백록과 백오더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CPIM에서는 백록은 고객 주문을 등록을 했는데 아직 딜리버리가 되지 않은 모든 오더를 다 총괄해서 백록이라고 이름 부릅니다. 그 중에 백오더라고 하는 거는 납기가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패스트 듀 그런 얘기 쓰죠. 그렇게 이제 백록과 백오더를 이렇게 분리해서 씁니다. 분리해서.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정의죠, 정의. 회사에 가보면 뭐 이런 정의가 안 씁니다. 이렇게 그냥 지나간 거, 못한 거 전부 백록입니다. 그렇게 쓰지만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그런 거를 좀 구분하면서 쓸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록과 백오더 그 중에서 이제 백오더는 생산 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프라이어티가 우선순위가 먼저 가야 되겠죠. 가장 다른 것보다 납기가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맨드를 보면 앞에 기간별로 앞에는 이제 주문으로 좀 살 수가 있고 뒤는 수요 예측이 이제 우리가 열심히 뛰어서 고객 주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디맨드를 관리하고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우리 디맨드 그 중에서 이게 주문이냐, 이게 수요 예측이냐. 그 타입은
구분해가지고 공급 계획이 대응을 해주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관계는 아까 잠깐 설명드린 네팅 관계를 통해서 디맨드로 인식이 돼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긴급 오더 쪽입니다. 이건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메뉴가 이 긴급 오더입니다. 근데 웃기는 건 아니죠. 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긴급 오더 정의가 없어요.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그래서 긴급 오더라고 막 얘기를 하고 막 빨간 걸 색칠해 놓고 막 푸시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뭘 긴급 오더라고 부릅니까? 이 회사는요. 또 물어보면 다 정의가 다릅니다. 정의가 없어요, 정의가.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긴급인 거죠. 실제 이제 긴급 오더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교과서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만약에 위클리로 무슨 계획을 세우잖아요. 생산 계획을 위클리로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번 주에 세우고 다음 주에 세우고 이렇게 될 텐데 주문이 딱 들어왔는데 다음 주에 계획을 세우는데 반영을 해도 무방한 것 같으면 긴급 주문이 아니죠. 납기가 좀 빠르더라도. 그 다음 주에 세우기에는 이 주문이 반영을 못하는 거고 그 계획 사이클 내에 듀 데이트가 있거나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계획을 수립을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긴급 오더라고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계획 사이클에 내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긴급 오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리드 타임이 있는데 생산 리드 타임인데 이 리드 타임에 3일 리드 타임이 있는데 주문이 이틀 있다가 달라고 합니다. 아마 그런 거를 긴급 주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의에 따라 다른 거죠. 우리는 어떤 정의를 해서 이거를 그룹핑을 하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해서는 일을 이렇게 합니다. 라고 프로세스와 업무 정책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가 됐건 긴급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게 긴급 주문에 대한 정의가 되고 그 정의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체계를 잡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긴급 주문을 받아오는 영업이 굉장히 이게 이제 목소리가 크게 되면 생산에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오퍼레이션을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투입하기 위해서 계획을 다 수립을 해놨는데 영업이 막 들고 굉장히 급합니다. 막 들고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게 이제 허물어지죠. 그래서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긴급 오더 이슈가 있는데 한 번만 파고 들어가서 정리를 해주면 싹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긴급 오더 자체가 해결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긴급 오더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우리는 할까요? 하는 거에 대한 정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긴급 주문이라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정말 안 되는 게 있고 이거는 어떤 준비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겠다 하는 게 구분이 되거든요. 주문에 대해서. 그래서 그 주문에 대한 구분을 한 다음에 현재 아무리 해도 물리적으로 대응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그건 향후에 어떻게 합시다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주문을 긴급 주문이라고 부르면 그건 대응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프로세스를 만들면서 진행을 해나가야 됩니다. 근데 말만 긴급 주문, 긴급 오더라고 얘기하고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시다 라고 내부에서 체계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쭉 했던 거를 갖고 이건 종합하는 표는 아니지만
제가 이전에 어떤 회사 가서 이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언을 해드릴 때 썼던 장표인데 보면 볼수록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가 한번 소개를 한번 드리려고 갖고 온 그런 겁니다. 그 회사는 이제 키 팩트 파인딩이 뭐냐면 판매 계획이 너무나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판매 계획이 수시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시다 뭐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이게 그냥 판매 계획이 바뀌어서 막 푸시가 들어가니까 전체 서플라이 프로세스의 플럭추에이션이 이게 안정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왜냐면 판매 계획이 바뀌니까. 판매 계획이 바뀐다고 하는 의미는 판매 계획 프로세스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을 뿐더러 주변의 긴급 주문이나 이벤트 베이스로 뭔가가 끊임없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프로세스가 없다는 얘기죠. 체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획, 판매 계획이 바뀐 거에 대해서 이거 그대로 받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회의할 때 엄청나게 깨지는 거죠. 판매가 이거 어렵게 뭔가를 고객과 얘기해서 갖고 왔는데 생산이 안 받쳐줍니다. 나보고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면 생산이 엄청 깨지게 되는 거죠. 구매 자재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걸 이제 받아주다 보니까 딴 것도 계획에 해놨던 걸 못하게 되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소모전들을 그러니까 뭐 같이 월급 받고 같이 회사 생활하면서 뭐 이렇게 싸울 게 많은지 그렇게 소모전과 아규와 디베이팅 같은 너무나 많은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발견이 되는 거죠. 시끄럽습니다. 한마디로. 운영을 하는데 너무나 시끄러워요. 매일은 뭐 100건씩 그렇게 쌓여 있고요. 이게 이제 루트코즈라고 하는 게 이런 프로세스가 포멀하게 되는 게 없습니다. 오퍼레이션.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합니다. 하는 게 없죠. 거기는 운영 전략이나 정책, 기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안 잡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들이 앞에 제가 사례로 이제 어떤 기준, 항목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걸 위주로 우리 판매 계획을 이렇게 수립합니다. 하는 거에 대해 정립을 해 놓으면 결국은 그게 이제 디맨드 매니지먼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렵겠으나 위클리 주별로 판매 계획을 업데이트하는 걸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디맨드 매니지먼트에 관련돼서 조직도 그다음에 조직이 들어가면 R&R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R&R을 주고 정책을 주고 디맨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게 누군가가 디맨드에 대해서 우리 회사의 다음 사이클에 대한 다음 주기에 대한 그러니까 다음 주나 다음 달이나 혹은 향후의 3개월이나 향후 디맨드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우리 회사의 디맨드 계획입니다. 라고 확정을 시켜주는 주기적으로 그게 디맨드 매니지먼트 되는 거죠. 그렇게 해주는 조직과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다음 판매 계획은 우리가 이거야. 모두 이걸 향해서 가 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프로세스가 없으면. 영업사원이 공장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하나는 프로세스가 정립이 되면 수요 예측 정확도라고 하는 거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영업에서. 당연히 싫어하죠. 내 성과가 막 드러나는 것 같은 나를 누군가가 막 평가하는 것 같은 거죠. 그렇지만 이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게 수요 예측 정확도를 관리를 하다 보면 수요 예측 정확도는 100%가 타겟이 절대 아닙니다. 하다 보면 그 회사가 쭉 향상이 되다가 향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거진 한계입니다. 한계. 잘하는 회사는 30%에서 쭉 올라가다가 한 60%에서 정체가 되는 데도 있고요. 정말 이게 어려운 데는 50%의 정체가 되는 데도 있고 조금 더 쉽게 쉬운 인더스트리에 가면 80%까지 가서 이게 정체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수요 예측 정확도를 어떻게 산정하는가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만 아무튼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세스 정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획대로 일합시다. 계획대로. 그래서 계획대로 일을 하되 그 계획 안에서 변화가 수용이 되면 수용하는 거죠. 실행해서. 수용이 안 되면 그 다음 계획할 때 반영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세스와 운영 기준과 정책 그런 것들을 정립을 한 다음에 수요 예측을 한 3개월 정도 걸쳐서 이제 정책을 좀 시킨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돼가네요. 여기서 결론 삼아서 말씀드리면 이 수요 판매 계획은 어느 회사를 가든지 가장 이슈는 정확도가 안 맞습니다. 그거죠. 이거는 정확도의 높이는 방법은 이건 무슨 뭐 매직 웨이가 있는 게 아니죠. 왕도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이렇게 합니다. 일을 하는 프로세스하고 그 프로세스를 지원해주는 적절한 IT 시스템이 없으면 구현이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효율적으로 다듬어 가는 것 이외에는 이게 매직 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잘 정립하고 그대로 일을 해 나가면서 그 프로세스를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일단 판매 계획이 수립이 되면 생산 계획에서 공급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그래서 당신이 팔려고 하는 판매 계획에 대해서 이만큼 공급해 줄게 하는 데이터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판매 계획은 절대로 향상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매 계획에서 영업만 나만 열심히 하면 뭐하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공급 계획에서 그래서 이만큼 제공해 줄게 그래서 향후 재고가 이만큼 남을 거야 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판매 계획이 절대 향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안 합니다. 절대. 그래서 그러한 체계를 좀 잡아줘야 되는 게 있고 시스템적인 관점에서는 수학적인 모델, 통계 모델이죠. 뭐 그런 걸 갖고 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 통계 모델을 쓸 때는 통계 모델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이제 툴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 주고 사야 되지만. 그렇지만 이건 엑셀 같은 데서 가도 굉장히 훌륭한 게 있습니다. 약간 저희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 걸 좀 보여드리면 이제 exponential triple smooth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보면 가장 최근에 함수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또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이제 지나간 실적을 바탕으로 이 함수를 걸어주면 뭐 트렌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을 분석을 해서 향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는 거를 쫙 뿌려줍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필요한 데이터들도 제공을 해주고 그다음 시스템을 활용을 잘 하고 프로세스를 제대로 갖추고 그게 이제 첫 번째죠. 덧붙여서 보통 가장 어지럽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거기에 예상 손익도 보고 싶다. 오늘 판매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재무적인 관점에서 예상 손익을 좀 보고 싶은데 그거 안 나오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걸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죠. 예상 손익은 그냥 쉬운 거는 이제 표준원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 그냥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표준원가를 활용을 해서 일반 관리비 판매비를 수정을 해서 각종 배부루를 적용을 한 다음에 손익을 관리 회계적인 측면에서 산출하는 것을 만들면 실제 만든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도 요청을 해서 만들면 경영계획이나 실행계획 같은 3개월 무슨 플랜 같은데 적용할 수도 있죠. 그러면 3개월 동안 판매 계획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상 손익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는 것까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경영층에서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물론 여기까지 가는 길이 되게 멀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표준 원가가 있니 없니 뭐 그런 얘기도 해야 됩니다. 실제 원가를 추정해서 하는 거는 넌센스입니다. 이거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PSI 리포트.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파이낸셜 넘버까지 안 가더라도 향후 재고가 어떻게 되는데 하는 것만 제대로 분석을 해도 그게 향후 결과로 나타나는 파이낸셜 넘버로 연결되는
파이낸셜 넘버가 향상되는 게, 개선되는 게 보이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1년에 100억씩 줄인. 그래서 이제 작년에 100억 줄이고 올해 100억 줄이고 7, 8천억 하는 회사가 그렇게 재고를 줄이면 거기는 아주 거기는 이제 핫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평가도 굉장히 잘 받게 되는 거죠. 제가 경영층 같으면 이제 사장님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매 계획은 SCM은 이제 판매 계획 프로세스가 제대로 안 되면 그 밑에서 하려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지금도 회사에서 이제 요청이 오는 거 보면은 나는 판매 계획을 모르겠고 생산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걸 도와주십시오 하는 데가 많아요. 판매 계획은 안 쳐다보는 거죠. 참 힘듭니다. 그런 거 얘기를 할 때. 그 생산 계획만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해 주세요. 그렇게 해드리죠, 물론. 못할 거 전혀 없습니다. 그게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를 이 사람들이 그걸 갖고 살아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맨드 드리븐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ERP에서 커스텀 오더 관리는 이게 가장 베이스입니다. 얘가 흔들리면 전체적으로 많이 이제, 왜냐하면 이건 확정된 거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이제 바탕을 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게 좋고요. 수요계획을 세웠으면 반드시 팔로우해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 얘기는 수요계획 정확도로 관리를 하라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던 운영 정책 같은 거, 안전재고라든지 거기에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거를 명확하게 해서 서로 악유가 없게, 그러니까 해외 물량 먼저, 국내 물량 40%,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정책 같은 거를 명확하게 해서 운영을 시켜줘야 소모적인 그런 것들이 없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쭉 해나가면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수요 쪽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서플라이 쪽에, 공급 쪽에 말씀을 드릴 텐데, 역시 이제 몇 가지 정책과, 여기에는 ERP하고 APS 시스템 간의 어떤 차이점, 그 다음에 MES, MP, 그러니까 APS요. APS, MP라고 보면 APS와 ERP와 MES까지 어떤 관계가 있고, 실제 여기는 이제 표시가 안 되는데 ERP가 어떻게 움직이고 ERP의 프로세스 가장 간단하게 좀 볼 겁니다. 왜냐하면 ERP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회사 전체의 오퍼레이션을 이해하는 게 힘들죠.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 중심으로 다음 시간에는 좀 얘기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까지 재미없지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